안녕하십니까. 송도 일해하는 박성민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그렌 증후군 관련 증상 중 하나인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개요와 자가면역 질환의 관련성, 그리고 간질성 방광염의 병리적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약자로 IC 혹은 BPS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이 질환의 임상적 특징과 주요 증상, 악화 요인, 감별 진단을 해리슨 내과학 최신판과 하버드 의과대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의한 만성적인 감염, 방광 상피세포의 기능 부정과 투과성의 증가, 그리고 GAG, 글리코스 아미노 글리칸 층의 손상,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의 방광 내 침윤, 자가면역 질환,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염이나 외부적 손상, 자가면역 염증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방광벽에 손상이 생기면서 GAG층이 손상되며 방광벽이 얇아지면서 방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방광 내 투과성이 증가해서 만성염증이 강화되는데요. 활성화된 마스트셀은 다시 한번 자가면역 질환 경로를 강화시키고 직접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방광 조직이 상하게 되며 실제 조직의 섬유화와 손상이 후유증으로 남게 됩니다. 그 결과 방광벽에 점상출혈이 생기고 궤양이 생길 수 있으며 후너스 사인이라고 하는 특이적인 내시경상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민성 방광과 감염성 방광과 유사하게 빈뇨, 급박뇨, 야간뇨가 생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소변 볼 때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양상은 통증과 압박감, 뻣뻣함이 방광 주변에 나타날 수 있고요. 소변이 차면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 안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생리주기 때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해리스 내과학 21판에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광 내시경상 후너스 사인이 확인된 경우는 전체 경우의 10% 미만입니다. 이 때문에 진단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만성 방광염과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치료에 실패하고 나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벼운 경우는 만성 방광염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미국 비뇨기과 협회에서는 감염이나 그 밖의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나서 6주 이상 지속되는 방광과 관련된 하복강 증상이 있을 때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방광 문제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20에서 25% 정도로 작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적인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서문근육통과 만성피로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외원부 통증,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 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기능성 신체화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FSS라고 하는데요. FSS는 애매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심리적 문제와 소소무 신경병증, 중추감작, 자가면역성 이상, 호르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신체화 증상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증 간의 관련성이 높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도 역시 FSS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과민성 방광이 진단됐을 때 중추감작과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통증은 치골 상부에서 80%, 요도 통증이 35%, 생식기 주변 25%, 그 외에 골반강 주변과 허리, 허벅지, 엉덩이 쪽의 통증이 30%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의 양상은 수심과 압박감, 욱신거림, 쓰라림, 콕콕 찌르는 통증이 있으며 통증을 심하게 하는 위험 요소와 음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고요. 또한 95%의 경우에 소변이 차면 아프고 보고 나면 편해지고 소변 보는 그 자극 자체가 요로 쪽 통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통증을 심하게 하는 요소와 통증의 특징 때문에 과민성 방광과 세균성 만성 방광염과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악화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붉은 머리, 흰 피부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고 흡연과 수면 부족, 알코올, 만성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평소 비염약을 복용하거나 항우울제, PPI 등을 복용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평소 외음부 통증과 서문근육통, 계절성 알러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만성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염과는 다르게 간질성 방광염은 음식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 술, 그리고 신과일, 과일 주스, 양파, 감자, 콩 같은 일부 야채, 고춧가루, 식초나 MSG 같은 자극적인 식재료, 인공 감미료, 마요네즈, 간장, 피클, 유제품, 밀가루 등의 글루텐 음식, 그리고 안 좋은 기름들이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 있고요. 간질성 방광염에 좋지 않은 기름에는 흔히 알고 있는 가공된 기름, 카놀레나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옥수수, 포도씨유 등이 속하고요. 방목하지 않은 동물에서 나온 기름이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먹어야 될 좋은 기름에는 저온 압착해서 만든 식용유, 즉 올리브와 아보카도 오일 중에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코코넛 오일 등이 좋은 기름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방목해서 키운 동물에서 나온 기름은 역시 좋은 기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과민성 방광염과 감염성 방광염과 증상이 겹치지만 과민성과의 다른 점은 통증이 심하다는 것이고요.
세균성과 다른 점은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감별이 좀 어렵겠지만 이들 질환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간질성 방광염은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고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세균성 방광염은 물을 많이 마셔서 방광을 자주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네이처 리뷰 오브 유러롤로지에 실린 논문에서 간질성 방광염과 쇼그렌 증후군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질성 방광염과 자가면역 질환, 특히 쇼그렌 증후군 간의 관련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쇼그렌 증후군 재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구강 건조증과 안구 건조증이 주요 증상이지만 탈모부터 발가락 통증까지 전신에 걸친 모든 증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로감, 혈관염, 관절염, 근육통, 말초신경병증, 그리고 폐질환, 갑상선염, 위염, 간염, 췌장염, 신장염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같은 이유 때문에 간질성 방광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자료에서 역시 쇼그렌 증후군의 주요 선외 증상에 간질성 방광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에 관련된 유명한 책 2권을 리뷰해 볼 텐데요. 로버트 아이 폭스는 쇼그렌 증후군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2014년도에 발행한 책에서 몇 가지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챕터 17장에 간질성 방광염은 쇼그렌 증후군에 흔하게 발생하고 그런 경우 증상이 심각할 수 있다.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과 방광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무스카리닉 3 리셉터에 대한 자가항체가 발병 원인이 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만약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야간에 소변을 보게 되거나 급박하게 화장실을 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선 세균 검사를 해보고 세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질성 방광염이 높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광 증상은 일반인에 비해서 20배 높은 비율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책 챕터 19장에서는 간질성 방광염, 방광통증 증후군은 쇼그렌 증후군과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1993년 논문에서 침샘염과 안구 건조증이 있는 간질성 방광염 환자 10명을 확인해보니 이 중 절반은 쇼그렌 증후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편의 논문을 리뷰했는데요. 첫 번째,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870명의 쇼그렌 증후군 환자와 1304명의 일반인 대조군을 설정해서 관찰해본 결과 쇼그렌 증후군의 5%에서 일반인의 0.3%에서 간질성 방광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쇼그렌 증후군은 간질성 방광 발생 위험을 15배 높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스카리닌 3 리셉터에 대한 자가항체가 발병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스카리닌 3 리셉터와 여기에 대한 항체가 쇼그렌 증후군과 간질성 방광염을 어떻게 이어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스카리닉 3 리셉터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불리며 이들이 분포하는 부위가 중요한데요. 일단 침샘과 방광, 갑상선, 위장, 평활근, 비장, 소장, 항문, 전립선과 췌장, 난소, 폐, 신장, 심장의 근육, 담낭, 식도, 뇌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침샘의 모식도인데요. 침샘 표면에 무스카리닉 3 리셉터가 발현되고 있고요. 부교감신경을 타고 내려온 신호는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통해 전달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무스카리닌 3 리셉터에 결합해서 기능을 개시하라는 신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침샘에서는 침을 분비하라는 신호가 되고요. 방광에서는 방광을 수축하라는 신호로 바뀌는 것이죠.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살라겐 혹은 필로겐은 이 수용체에 결합해서 침샘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약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이 수용체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이기도 합니다. 침샘 표면에 존재하는 무스카리닉스 수용체는 항원 제시세포에 인식돼서 이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면역 반응이 개시되고 그 결과 M3R에 대한 자가항체가 대량으로 생성되는 것이 쇼그렌 증후군의 면역학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음 그림은 침샘과 방광의 조직검사 소견인데요. 림프구의 침음 패턴이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침샘이고요. 이쪽이 방광벽입니다. 자, 역시 방광벽에도 무스카리닉 3 수용체가 존재하는 그림이고요. 이 수용체는 침샘과 눈물샘뿐만 아니라 방광의 평활근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에 많이 처방되는 약 중 하나인 아미트리프틸린은 무스카리닉 3 수용체에 억제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살라겐과는 반대되는 작용이겠죠. 그래서 항콜린제를 사용했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가 안구 건조증과 구강 건조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에게는 무스카리닉 3 리셉터 안티바디가 발견되고 이 수용체는 침샘을 자극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며 방광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는 방광의 실질 조직에도 염증을 만들 수가 있고 간질성 방광염 치료에도 사이클로스폴린 A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 치료가 효과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2014년도 AUA에서 제시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치료의 첫 번째는 환자 교육이 돼야 되고 이는 모든 환자들한테 시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 교육은 치료에 대한 위험과 대안을 설명하고요. 대부분 환자에게 효과적인
단일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증상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증상 완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행동 조절 요법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을 확인해 보고 어떤 악화 요인들이 있는지 어떤 음식이 증상을 심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물리치료와 골반 적응 강화 운동을 시행하고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합니다. 약물로는 첫 번째 아미트리플린이라는 약이 쓰이고요. 이것은 사망계 항우울제로 항콜린 작용이 동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드록시진은 항히스타민 작용을 하는 약으로 중추신경 안정과 진경작용이 있습니다. 시메티딘은 마찬가지로 무스카린성 기량제고 위산 분비를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펜토산 폴리설페이트 소디움은 요로 점막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광내로 직접 DMS와 헤파린, 리도카인들을 주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 2차 치료 효과가 없다면 방광 내시경을 해보고 방광 팽창수를 적용해 볼 수 있으며 만약 후너사인이 발견된다면 고주파 치료를 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주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런 치료에도 반응을 안 한 경우에는 방광 내부 배뇨근에 보톡스 주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경 자극술을 시행해보고 다른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영구적인 신경 자극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이클로스폴린 A를 구강 투여해봅니다. 이는 면역 억제제로 자가 면역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한 RCT 연구에서는 6개월 사용으로 75%의 환자가 개선을 경험했고 38%의 환자는 절반 이상의 증상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래도 치료가 안 된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봅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 시 행하면 안 될 치료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간 항생제 사용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랜 기간 방광 팽창술을 하면 안 되고 스테로이드도 잠시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새로운 버전에서는 사이클로스폴린 A의 사용을 5번째 치료 방법에서 3번째 치료 방법으로 상향했습니다. 만약 고주파요법을 쓰고 스테로이드를 써도 반응하지 않을 때는 4차 치료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이클로스폴린 A를 사용해 보도록 권장했습니다. 2021년도 헤르스 내과학에서는 침치료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고요. 스트레스 조절과 마음 챙김,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심리 정신 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주 이상 지속되는 방광염은 간질성 방광염일 수가 있고 일반적인 방광염과의 치료 방법이 다르고 쇼그렌 증후군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고요. 이미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방광염이 발생할 때는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개선이 방광염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